그 다음 강사는 서울대학교의 Artificial Intelligence Institute, AI Institute의 장병탁 교수님께서 PhD 교수로서 이 바이올로지 필드에서 강의를 해주실 건데 좀 어렵지 않을까 이야기는 미리 각오하고 듣겠습니다. 자, 제목은 Artificial Intelligence for Biomedical Science입니다. 장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AI 연구원의 장병탁입니다. 제 백그라운드는 컴퓨터 사이언스여서요. 아마 그리고 머신러닝, 인공지능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올로지하고 협력 연구는 꽤 하기는 했는데 아주 쉽게는 오늘은 준비하지를 못했습니다. 20분이어서 좀 슈퍼피셜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보시면 인공지능 연구가 AI하고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오래 협업을 많이 했고요. 아시다시피 한 80년대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적용한 분야가 메디칼 쪽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테크놀로지 관점에서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지난 30-40년 사이에 그게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이고, 예전에는 인공지능을 기계를 똑똑하게 만드는데 사람이 아는 지식을 넣어가지고 똑똑하게 만들려고 했죠.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진단을 하시거나 할 때 임상하신다면 진단 규칙을 기계한테 집어넣어 주려고 했습니다. 룰을 가지고. 그 방식이 상당히 성공하기도 했지만 한계가 명확했고요. 지금 지난 한 20-30년 동안 연구한 방법은 그게 아니고 데이터를 기계한테 주고 기계가 스스로 지식을 학습하도록 해가지고 지식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통해서 지식을 축적해 오신 과정을 기계가 일부 흉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의 장점은 이제 데이터가 많아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로 데이터로부터 뭔가 판단하는 거를 매핑을 기계가 학습합니다. 그래서 물론 사람보다 못하는 게 당연히 많은데 일부는 데이터가 많아지면 특히 영상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계가 이제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최근에 그런 예가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인공지능 역사 관점에서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제가 2000년 정도를 경계로 했는데 머신러닝 전과 머신러닝 후, 그래서 사실은 고전적인 인공지능과 현대 인공지능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2016년 정도 알파고를 통해서 특히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졌죠, 인공지능이 이제. 근데 사실은 학계나 산업에서는 그거보다 한 10년 전에 벌써 이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2005년에 거기 보시면 DARPA 그랜드 챌린지 그러는데 네바다 사막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대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132마일을 7시간 정도 걸려서 자율주행을 하는데 이거의 핵심 기술이 머신러닝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보시면은 10년 정도가 지나지 않아서 구글이 무인차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웨이모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상용화에 들어갔죠. 그리고 한 2011년에 보시면은 명확하게 이제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시리, 아이폰에 그러니까 비서 같은 말을 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시리라는 앱이 나왔고, 그다음 IBM 왓슨이 2011년에, 재밌게도 2011년에 이 세 가지 사건이 큰 게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다음 구글 무인차가 법적으로 도로에서 주행하기 시작한 건 2011년입니다. 그래서 시리, 왓슨, 구글 차가 동시에 2011년에 나타났고, 그 이후에 보시면은 이제 AI가 화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이 뭐냐를 슬라이드를 제가 넣었다가 사실 뺐는데요. 알고리즘이 있어서 기본 아이디어는 사실은 심플합니다. 시행착오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밑에 사진을 보시는 게 더 좋은데, 왼쪽에 사진이 있고 사람 얼굴이 있고 오른쪽에는 뭔가 있습니다. 이거를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사람 두뇌에 있는 뉴런들이 그러니까 망을 구성해 가지고 뭔가 정보 처리를 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하는 거를 이제 흉내낸 알고리즘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래서 입력을 주면 뭔가 출력을 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게 딥러닝은 심층 신경망, 그래서 층이 여기 보면 많습니다. 신경망에 층이 많아서 심층 딥러닝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신경망 아이디어는 사실 한 86년 정도에도 있었고, 근데 최근에는 이제 층을 많이 쌓아가지고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기본 아이디어는 여기 왼쪽에 지금 사람 얼굴을 넣었는데
사람 얼굴을 인식하는 문제라고 하면 오른쪽은 예를 들면 사람 얼굴의 어떤 뭐 남자냐 여자냐 아주 간단한 문제로 남자냐 여자냐를 구별하는 문제라고 하면 남자 사진 1000장, 여자 사진 1000장을 모아놓고 2000장의 사진을 가지고 입력을 집어넣고 출력을 계산해 보는데 처음에는 신경망이 랜덤으로 초기화되니까 임의의 값을 출력하는데 남자면 1이라고 대답하고 여자면은 0이라고 대답해야 된다면은 처음에는 어쨌든 오류를 발생해서 0.6이라고 예를 들면 남자인데도 대답하죠. 그러면 1인데 0.6이니까 0.4만큼 에러가 있고 그 에러를 사실은 여기서 그게 이제 기술인데 사실은 미분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여기 에러를 줄여주도록 신경망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 신경 세포에서 학습이나 이런 변화가 시냅틱 플라스티시티에 의해서 학습이 일어나듯이 그거를 흉내낸 알고리즘이고요. 그래서 1000장을 가지고 남자 사진 넣고 출력 계산해보고 에러 계산하고 에러 교정하도록 하고 여자 사진 넣고 또 출력 계산하고 그러면 답은 여자는 0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에러를 계속 교정합니다. 그래서 1000장, 1000장, 2000장을 넣고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은 남자 사진, 여자 사진을 어느 정도 구별합니다. 예를 들면 정확하게 0하고 1로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예를 들면 0.7 이상, 0.3 이하 이 정도는 판별할 수 있고 만약에 1000장 가지고 안 된다면 10,000장, 그래도 안 되면 100,000장, 안 되면 100,000장, 안 되면 10,000,000장을 넣으면 남자, 여자 정도는 지금 기술로 구별을 잘할 수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많고 사실은 컴퓨팅 파워도 좀 필요로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일들을 해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기본 원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사실은 해보고 에러가 생기면 에러를 교정한다. 그 다음에 해보고 강화학습 같은 건데 지금 보시는 이제 이 비디오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강화학습인데 멀리 걸어가도록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근데 처음에 자꾸 넘어지죠? 근데 랜덤하게 움직여 봅니다. 다리를. 근데 좀 멀리 갔으면 멀리 가는 행동을 보이는 제어 파라메타를 확률을 높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더 멀리 가는 거죠. 리워드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금방 넘어지면은 페널티를 줘가지고 다음에는 그거를 안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는 계속 확률을 높여주고 못하는 거는 확률을 낮춰주는 식으로 해서 리워드하고 페널티를 해서 강화학습식으로 해보면은 점점 더 멀리 갑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할수록 점점 더 멀리 가는 행동이 진화됩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여기서 사람이 가르쳐 준 거는 멀리 갔는지 짧게 갔는지를 그 거리 정도만 목적 함수로 주어지고 나머지는 모두 기계가 시행착오를 합니다. 그냥 랜덤으로 행동을 해보고 그래서 목적 함수가 값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진화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넘어졌다 일어섰다 넘어졌다 일어섰다 하면서 1년 동안 하면서 배우는 과정을 흉내낸 것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무감독 학습이라고 하는데 원하는 출력을 주는 게 아니고 그냥 사진만을 줍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면 사진을 입력에도 주고 출력에 똑같은 출력을 준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무감독 학습이 입력하고 똑같은 출력을 생성하도록 레이블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연예인 사진을 모아가지고 이거 엔비디아가 한 건데요. GAN이라는 이제 기술인데. 이거는 확률적인 모델이어서 머신러닝이 이제 영상을 생성을 합니다. 확률적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보시면은 학습한 데이터에서 얼굴의 패턴을 찾아낸 다음에 그거를 조합해가지고 영상을 생성합니다. 확률적으로 동전 던지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으면은 연예인 사진 비슷한 거를 생성하는데 연예인보다 더 이쁜 연예인 사진을 생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보면은 가짜 이미지가 생성될 수 있고 의료 영상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뭔가 의료 영상에 있는 노이즈가 있거나 블러한 이런 이미지를 복원해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환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그 환자의 시간적인 변화 이런 게 영상이 있다면 나이가 들에 따라서 아니면 병이 진전되면서 이런 거를 약간 시뮬레이션 해볼 수도 있는 이런 거를 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보시면은 대화에 관련인데 스마트 스피커 뭐 시리 이런 것들이 나와서 좀 알려져 있죠. 목소리를 조금 더 이거는 AI가 전화를 걸어서 미장원을 예약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은 사람이고요. I'm looking for something on May 3rd.
Sure, give me 1 second. 같은 이렇게 추임새 같은 것도 딥러닝이 잘하는 겁니다. 사람 목소리를 그대로 학습을 하면 그 사람 목소리, 아나운서의 특정 아나운서의 Depending on 목소리를 what 흉내낼 수도 service she would like. What service is she looking for? Just a woman's haircut for now. 근데 여기서 약간 어려운 거는 대화를 이제 10 a.m. is fine. 그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부분은 사실 아직 완전하지는 Hi, 않습니다. I'm the Google Assistant calling to make a reservation for a 아직 client. 완전히 상용화되지는 This 않은 automated call 시나리오인데요. will be 그런 recorded. 게 있고 이거는 서울대학교에서 연구한 건데 Did you have a good day at school? 뽀로로 만화 영화를 AI가 학습을 한 다음에 만화 영화를 이 로봇에 심어준 거죠. AI를. 그다음에 로봇이 뽀로로 만화 영화를 보고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집에 아이들하고 로봇이 같이 놀아주면서 영어로 대화를 하면서 영어 교육 같은 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뽀로로 만화 영화 스토리를 어느 정도 학습을 한 거고요. 물론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기술로. 그렇지만 만화 영화의 장면이나 언어나 이런 거를 학습을 해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질문을 만들고 기계가 그다음에 아이들이 질문하면 일부 대답도 하고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말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 해도 영어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has developed the NVIDIA.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보면 인공지능이 이제 이게 보통은 한 2012년으로 잡습니다. 2012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 보시는 오른쪽 아래 보시는 이런 영상들 120만 장을 모아놓고 여기서 이게 그 물체가 뭔지 1000개의 물체를 알아맞히는 챌린지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2010년에 처음 생겼는데 1000개의 물체가 이 안에 있는 여기 레이블이 달려 있죠.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근데 처음 두 해는 영상 처리를 오랫동안 연구한 연구실에서 당연히 우승을 했는데 3년 차에 2012년에는 영상 처리 전문가가 아니고 딥러닝, 머신러닝만 저처럼 머신러닝 알고리즘만 연구하던 연구실에서 우승을 합니다. 그게 이제 캐나다에 있는 힌튼 그룹이었는데 알렉스넷이라는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의사 선생님들 물론 바로는 아닙니다. 곡해하시면 안 되시는데 의사 선생님들이 어쨌든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그동안 환자 사진을 모아놓은 120만 장 사진을 모아놨다면은 그거 가지고 정상인 비정상인 만약 판별을 해주셨다면 그거를 AI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면 어쩌면 선생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해봐야 합니다. 근데 하여간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생기면 결국은 사람 성능을 능가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 2015년에 사람 성능을 능가했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이 사진을 보시면 사람도 이걸 100%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문제고요. 그래서 데이터가 많이 모이면 기계가 웬만한 특정한 문제의 경우 사람보다 성능이 더 잘 나올 수 있다는 거고 비슷하게 이제 음성 인식이 어려운 문제로 계속 남아 있었는데 AI에서 지난 60년 동안 그 발전을 지난 10년 동안 발전이 없던 어떤 문제에서 하루아침에 8.5%의 성능을 딥러닝으로 향상을 합니다.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데모한 건데 이것도 비슷하게 2012년 전후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음성 인식 데이터가 좀 많이 아까 보신 것처럼 구글 듀플렉스가 이렇게 대화하는 음성 대화하는 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예전부터 많이 모아왔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쨌든 그동안 못 풀었던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가장 큰 브레이크스루는 사실 머신 트랜슬레이션 기계 번역 같은 건데 기계 번역이 이미 1950년 60년대 많이 투자했다가 거의 포기한 기술이었는데 사실 2000년대 들어와서 구글이 나오면서 상당히 다른 방식으로 학습을 통해서 기계 번역을 연구했고 2017년 정도의 딥러닝으로 구글 트랜슬레이트가 상당히 성능이 향상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예를 들면 영한 기계 번역을 한다고 하면 왼쪽 아래에다가 영어 문장만 주고 오른쪽 위에다가 한국어 문장만 주고 나머지는 다 기계한테 맡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딥러닝, recurrent neural network, LSTM 어쨌든 신경망 구조예요. 그냥 다 뉴런들만 모여 있고 여기에 주어가 뭐냐, 목적어가 뭐냐, 무슨 단어냐, 품사가 뭐냐 이런 거 안 알려줍니다. 옛날 기계 방식은 그거 가지고 50년을 연구했었어요. 언어학자들이 만드는 주어, 동사, 목적어 찾아가지고 변환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사실은 기계 번역이 성능이 잘 안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만 주고 입력, 출력 데이터만 주고 나머지는 다 기계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고 여기 물론 이걸 학습하려면 아까 보신 것처럼 시행착오를 계속해야 됩니다. 영어 줬는데 엉터리 한국어 나오면은 한국어 문장 제대로 된 거 주고 에라 교정하도록 계속 돌리고 그 문장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데이터에 해야 되니까 컴퓨팅 파워는 많이 필요로 하지만 어쨌든 기계 번역이 성능이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마찬가지 방법으로 알파고가 만들어졌고요. 앞에서 보여준 사람 얼굴 사진 그게 페이스북이 만든 딥페이스란 기술인데 사실은 컨볼루셔널 뉴럴넷이고 알파고는 그 사람 얼굴 대신에 바둑판으로 그냥 대체했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약간 단순화시키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개하고 고양이 사진 구별하는 거하고 똑같은 문제예요. 바둑판을 그냥 사진이라고 생각한 거고 이 바둑판에 19 × 19 상에서 어느 수를 두는 게 현재로서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찍는 거를 학습한 겁니다. 확률이 가장 높은 거를. 물론 이게 알파고는 바둑은 이거보다는 조금 복잡한 문제입니다. 시간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학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강화학습 안에서 약간의 감독학습인데 이거를 컴포넌트로 집어넣은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바둑이라는 어마어마하게 계산 복잡도가 높은 문제를 학습을 통해서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딥러닝이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가 뭐냐가 다르지 알고리즘적으로 보면 이게 기계 번역의 언어 데이터든 영상이든 금융의 무슨 데이터든 예를 들면 병원으로 한다면 이게 EEG 데이터든 무슨 뭐 fMRI 데이터든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알고리즘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디테일로 들어가면 좀 디자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 프리프로세싱 같은 게 있을 수는 있지만 성능을 맥시마이즈 하려면 기본적인 원리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예를 그래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금융이나 이런 데 스탁 트레이딩 하는데 이미 일찍부터 쓰였고요. 주식 시세 예측. 효과가 어마어마한 거죠. 0.1%만 향상해도 어마어마한 그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뭐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뭐 방법이 대책이 원래 없는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방식의 데이터 드리븐 방식이 상당히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이언스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실 머신러닝이 쓰였습니다. 1990년부터 한 휴먼 지놈 프로젝트에서 벌써 머신러닝이 사실 그때 이미 많이 쓰였었습니다. 90년 정도죠. 10년짜리 한 거에서 무슨 히든 마커프 모델 이런 모델 가지고 유전자 진 파인딩 같은 거, 유전자 서열 같은 거 분석해서 어디가 유전자고 어디가 아닌지 이런 거 분석하는데 이미 머신러닝이 쓰였고요. 그다음에 드럭 디스커버리 이런 데서 지금 실제로 많이 쓰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조금 조사해 봤더니 좀 최근에 나온 기술로 예를 들면 엑스레이의 이미지 프리딕션 하는데 이런 데 벌써 딥러닝을 써가 이게 2017년인데 딥러닝을 써가지고 약간 영상의학 관점에서 이미 이런 예측을 한다든지 영상을 뭔가 뭔가 복원을 해낸다든지 이런 데 쓰였던 예가 있고요. 그다음 브레인 캔서 같은 거를 역시 영상 데이터인데 분류해내는 거 캔서냐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안과 같은 데서 뭐 레티노패시 이런 거에 그 영상을 보고 요거는 사실은 챌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런 대회가 하나 있었고요. 예를 들면 35,000개의 이런 영상을 트레이닝 데이터로 주어주고 그다음에 나중에 알고리즘을 그러니까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제 학습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 53,000개의 이미지 테스트 이미지를 주고 성능을 비교해 가지고 우열을 가리는 이런 챌린지도 개최가 됐었고요. 그다음에 뭐 전반적으로 이제 AI를 이용해서 드럭 디스커버리 하는 전체 프로세스의 부분에 일부 쓰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럴하게는 데이터가 달라져도 방법론 자체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상당히 유니버설한 알고리즘 비슷합니다. 이제 조금 산업 분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병원이나 이런데 물론 서저리 로봇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사실은 헬스케어나 IBM 같으면은 왓슨을 만들어서 사실은 헬스케어 하는데 그다음 병원의 의료 영상이나 병원 시스템에 넣으려고 사실은 노력을 많이 했는데 비즈니스적으로는 얼마나 성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알파고를 만든 구글 딥마인드 사람들이 보시면은 디비전 헬스 디비전을 만들었어요. 그 얘기는 뭔가 알파고 만든 기술을 가지고 헬스 쪽에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로 들리고요. 이게 이제 조금 더 포괄적으로 인더스트리 동향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다른 도메인에 적용됐지만 아이디어로는 역시 의료 사이언스나 아니면 임상에 다 적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가전 제품에 이제 카메라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냉장고가 카메라를 달 거고요. 아마 세탁기도 카메라 달고 어쩌면 조만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냉장고 세탁기가 얘기를 하죠.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뭐 요리를 하는 로봇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로봇이 팝콘을 만들어주고 뭐 이런 거를 시간이 비디오가 이거는 가정 환경에서 움직이는 로봇인데 잠깐만요. 뭐가 하나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왼쪽 아래 비디오가 나옵니다. 그냥 동시에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왼쪽 아래는 팝콘을 요리하는 로봇이고요. 뮌헨공대에서 하는 건데 사실 제가 국제협력으로 조금 머신러닝화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는 연구인데 오른쪽은 버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의 국방회사인데 원래 이런 로봇을 만들어서 가정에다가 지금 넣으려고 하는 상용화에 들어갔습니다. 확인은 안 된 얘기인데 최근에 현대차에서 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 이런 로봇에 투자하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아직 3배속이니까 실제로는 속도가 느리긴 합니다. 근데 팝콘을 기계가 만들어서 뭐 피자도 만들고 팝콘들 만들고 아니면 독일 소세지 데워가지고 썰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데모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2년입니다. 참고로 꽤 오래 전입니다. 벌써. 지금 그 사이에는 이거보다는 발전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스 이런 데 AI가 초기부터 많이 쓰였고요. 지금 보면 로보 어드바이저 그래서 금융 그 자산 관리 이런 거를 AI가 어드바이저를 하고 그 다음에 투자 같은 거를 AI가 도와주고 있고 아니면 신용 평가 같은 거를 이미 합니다. 이건 월스트리트에서 이미 다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잘 안 알려집니다. 이게 금융이나 국방이나 이런 데는 사실은 기술 쓰고 있는 게 잘 안 알려지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특히 우리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물류 같은 게 훨씬 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갑자기 늘었는데 이런 부분에 창고나 이런 데 로봇들이 점점 더 AI화되고 있고 아마 훨씬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필요성이 훨씬 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고객들이 슈퍼마켓 가가지고 본인이 물건 패키징 해가지고 본인이 들고 와서 집으로 왔죠. 근데 지금은 그냥 주문만 하니까 나머지 누군가 다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피크 타임에 밤새도록 해야 되는데 일손이 모자라고요. 그래서 로봇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패키징도 그렇고 여기 보시면 이제 로봇 아미 패키징 물건을 포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창고에서 딜리버리 하고 있고 이제 최근에 국내에서도 연구하는데 라스트 마일에 이제 근거리에 집에서 딜리버리 하는 거 이런 거는 아직 사실 조금 완전 자율은 어렵습니다. 피자 배달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이 근데 연구 차원에서는 일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마트가 벌써 로봇을 도입해가지고 재고 관리를 합니다. 이마트란데 월마트가요. 월마트가 큰 슈퍼마켓에서 사람이 다니면서 적어가지고 재고 관리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로봇이 쫙 스캔해가지고 무슨 물건이 폈는지 그냥 한 번에 쫙 알아내는. 그러니까 현재 AI 기술로도 상용화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좋은 예입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호텔에서 제가 방에서 타월 갖다 주세요 하면 로봇이 갖다 주는 이런 서비스가 실리콘밸리에서 벌써 몇 년 전부터 시범 서비스는 있고요.
딜리버리죠. 그러니까 호텔 환경 안에서 딜리버리를 해주는 이런 로봇.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우리 생활에 가까운 게 아마존이 아마존 고라는 무인샵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아마 몇 년 안에 3,000개인가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샵에 그냥 스마트폰만 하나 찍고 들어가면 물건을 집어가지고 내 가방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나와도 AI가 알아서 계산을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무슨 물건을 집었는지 이거를 다 AI가 찾아내고 그 다음에 계산까지 해주는. 사실 이제 일자리 문제 이런 게 중요한 이제 이슈가 될 수도 있는 분명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 뒤에서는 사실 AI가 저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자리는 추가로 생기는 일자리도 한데 We used computer vision, deep learning algorithms, AI and sensor fusion, 써가지고 much like you'd find in self-driving cars. 샵이 We call it just walk out. 자율주행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어려운데 인공지능 자체 큰 흐름으로 한 가지 보자면 초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지식을 기계한테 집어넣어 주려고 했고요. 지금은 그게 아니고 기계가 스스로 배워가지고 지식을 쌓아가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앞으로 더 나가야 되는 거는 아직은 사실은 기계가 스스로 데이터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인지과학적으로 보면 내가 perception action이 되면 에이전트 형태로 바디를 갖추고 있으면 사실 기계가 스스로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 돌아다니면서 스스로 사진을 찍기도 하죠. 지금은 사진 찍어서 집어넣어줘야지 기계가 그 다음은 뭔가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닫힌 세계에서 이제 열린 세계로 기계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나 이런 걸 통해서 현실에서 우리가 하던 거를 가상 세계에서 점차 하게 되는데 그럼 AI로 보면은 점차 현실에서의 이런 센서 데이터, 카메라, 비디오, 소리 이런 현장에서의 데이터를 기계가 점점 이해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다시 서비스하는 그래서 인공지능이 실제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니즈가 어마어마하고 데이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새로 생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긴 데이터는 제가 보기엔 빅데이터가 별로 아닐 것 같아요. 앞으로 생기는 거에 비하면. 그래서 이런 수요는 더 커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이게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상세계에서 주로 AI가 뭔가를 했는데 이제 물리세계, 바디를 갖추고 디바이스하고 센서 네트워크하고 연결돼 가지고 중간에 다양한 새로운 프로덕트나 서비스나 온오프 내지는 가상현실이 이제 결합되는 이런 데서 새로운 데이터도 생기고 새로운 서비스도 생기고 그게 다 아마 AI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진화하는 방향은 그래서 현실 세계로 가고 있는데 딥러닝이 사실 많은 거를 했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드리자면 알파고가 어마어마하게 훌륭합니다. 훌륭하긴 한데 알파고가 명확히 반쪽짜리 인공지능입니다. 바둑판을 누가 보죠? 사람이 대신 봐줘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혹시 직업의 위협을 느끼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이유가 별로 없으신 게 데이터를 주면 기계가 잘합니다. 근데 데이터를 주거나 무슨 데이터를 봐야 될지는 아직 기계가 못해요. 그 사람의 여전히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가.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근데 그게 인지과학으로 보면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인식을 아직 AI가 잘 못하고 뭘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여전히 사람의 영역이고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AI가 계속 와도 사람이 할 일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의사 선생님들의 그 어마어마한 경험과 지식과 이거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AI한테 경쟁 내지는 맡겨야 될 필요성 안 그러면 경쟁에 뒤지십니다. 다른 의사 선생님에 비해서는 예측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AI를 쓰는 분하고 안 쓰는 분하고는 명확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그런 부분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인간 수준의 AI를 향해서 가려고는 합니다. 근데 아주 어려운 부분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렇지만
데이터가 현실 세계에서 많은 이제 센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인간이 하던 많은 부분들이 조금씩은 아마 기계화 되기는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미리 알고 그 사람들은 그 다음을 항상 그러니까 기계를 잘 활용할 생각만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철학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기계가 자율성이 점점 부여돼 가지고 뭐 자유의지를 가지는 기계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어쩌면 그런 방향으로 가기는 가는 걸 수도 있기는 한데 아직은 염려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제 발표는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장 교수님 정말 깔끔한 강의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코멘트 질문 있으시면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분자생물학자 또는 의학자들이 이런 그 AI를 아까도 이제 접해서 의사들 가운데서도 AI를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뭘 해야 되는지, 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현실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좀 저희 학생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기본적인 백그라운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영상의학과 선생님이라고 하시면 아니면 뭐 분자생물학을 연구하셔도 어쨌든 데이터가 영상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데이터가 생길 텐데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줘야 되는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전문가의 여전히 영역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 분류를 해주면 AI가 성능이 잘 나올 거고요. 그거를 너무 엉터리로 해주면 만병통치약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성능이 아직 잘 안 나올 거거든요. 분류를 좀 잘 해서 예, 어느 정도 카테고라이즈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이제 그거 자체를 잘하려면 그러니까 기계가 뭐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조금 감이 그러니까 AI 공부를 조금은 하시면 좋은 게 뭐 이렇게 하면 왜 잘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왜 못 되는지 그 감 그러니까 서로가 배우는 관계입니다. 사실 AI를 가르치려고 하면서 본인이 배울 수도 있고 깨달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사이언스 관점에서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실은 이론이나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AI는 툴이에요. 제가 이론을 만드는 건데 머릿속으로만 옛날에 만들었다면 지금은 그게 이제 경쟁력이 없는 것 같고 머신러닝을 써가지고 예측을 해보려고 하는 사이에 사실은 이론이 사람한테는 생길 수도 있는 뭐 이런 그러니까 상호 보완 관계인 것 같습니다. 예, 저 인간사 뭐 생명 그다음 중요한 게 돈이거든요. 네, 우리 전부 다 뭐 돈을 그래 용돈이라 좀 벌겠다고 제 제자들도 뭐 주식 투자도 좀 하고 하는데 이 주식 given 어떤 스톡 어떤 회사의 주식의 어떤 트렌드를 보면은 상당히 데이터도 어큐뮬레이션 잘 돼 있고 정확하고 하니까 그쪽에 AI 알고리즘을 개발해가지고 툭 대입해가지고 요거는 돈 딸 한 10% 6개월 내에 딸 확률이 뭐 90%다. 뭐 그런 거는 장 교수님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로 흥미가 없으십니까? 저는 당장 딱 들어보니까 야 이거 가지고 돈 얼마든지 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돈 딸려면 어디? 주식시장 그동안에 뭐 100년 이상 전 세계 주식시장이 쭉 운용이 되고 있었고 성공한 주식, 실패한 주식 물론 그 주식의 이 변동폭만 가지고 하니까 그 숨어있는 회사의 가치랄까 노하우랄까 그런 거는 전혀 인포메이션 없겠지만은 그래도 빅데이터라면은 굉장히 비상적인 그런 커브의 움직임이 그 회사 어느 가치를 정도 다 있고 반영한 실제로 많이들 하시긴 하는데 예. 뭐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하고 저희 같이 공부했던 친구도 보면 월스트리트나 뭐 이런 런던으로 가고 그랬던 친구도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 자체가 불확실성이 워낙 높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할 수 있었다면 딴 분들도 다 했을 거고 그러니까 여전히 어쩌면은 그 사실 주식이라든지 무슨 뭐 어떤 대통령 선거라든지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다른 팩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팩터들이 계속 데이터화 돼가지고 많이 한다면은 점점 AI는 성능이 향상은 됩니다. 근데 아마 지금까지 여전히 그런 팩터들이
이게 다 열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아마 여전히 문제 자체가 아마 어려워서 그런 그래도 부분은 하여튼 있는 것 뭐 같습니다. 여러 가지 그 사연, 뭐 사고 많지만은 그 모든 네. 불확실성을 결국 덮는 것이 이 데이터의 볼륨이니까 네. 그게 그 빅데이터의 파워인데 그죠?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는 장 교수님 그쪽을 한번 파고드시면 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도와드리겠습니다.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마지막 강의가 남았습니다. 마지막 강의는